인간의 뇌는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일종의 기계입니다. 아마 연산 속도가 초당 100조번, 즉 10의 14승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뇌는 단순히 직렬적으로 계산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병렬 연결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산 속도는 이의 100배, 10의 16승 정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혹은 많이 잡는 사람들은 10의 22에서 25승을 본다고 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정도 속도면 2030년경이면 슈퍼컴퓨터가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의 모든 계산 과정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나의 어떤 생각이 나타나기 위해서 뇌가 겪은 모든 과정을 컴퓨터가 따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의 정신을 컴퓨터가 완전히 복제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컴퓨터 과학자이자 저명한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의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의 흥미로운 가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신이 뇌를 통해서 복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정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신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중심주의적 사고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정신은 어디까지나 생물학적 활동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학은 물질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인간은 몸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몸 말고 영혼 같은 별도의 존재를 상정한 다음 그걸로 정신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 몸이 없어져도 정신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죠. 사실 저 또한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 일단은 한켠으로 몰아놓고 다른 관점에서 최대한 생각을 해보죠. 흥미롭게도 커즈와일은 철학의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요. 현대 철학에는 좀비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좀비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식을 가졌다고 판단할 만한 모든 모습을 내비치지만 사실 주관적 경험은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뇌도 완전히 평범한 인간과 똑같이 생겼고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도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하는데 우리가 평상시 경험하는 주관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다고 느끼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설레는 등 내가 나로서 세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좀비는 모든 행동을 하는 와중에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좀비는 상상 속의 대상인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실제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좀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오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주관적 경험을 갖는다는 건 확실히 아는데 여러분도 그런지는 모르거든요. 저는 오직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뿐 남의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 관찰을 하든 뇌를 스캔하든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남도 나와 같이 주관적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을 뿐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진짜 사람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의식이라는 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의식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별도의 대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머스라는 철학자는 의식은 물질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우주의 기본적인 힘 같은 거고 뇌가 작동하면서 그 힘을 깨우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즉 정신은 뇌가 작동하면서 구현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 기원에 뇌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옳다면 뇌를 복제해도 완전히 똑같은 정신이 생겨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복제된 뇌는 좀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우주의 힘을 깨워내서 정신을 갖긴 하지만 그게 내 정신과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닐 수도 있죠.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은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애초에 정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파헤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이 틀리다고 완전히 못 박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무엇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인지를 따져볼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설령 정신이 그저 물질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겨난 게 맞다고 해도 정신을 복제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할 법한 한 가지 이론을 소개해요. 커즈와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우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이론이라고 밝혔고 저 또한 읽으면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느낀 것인데요. 물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울프람은 세포 자동자라고 불리는 수학적 대상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주가 물리적인 법칙들로 이루어진 게 맞다고 해도 어떤 특정한 물질적인 조건이 나중에 어떤 현상을 낳을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자, 일단 쉽게 말해봅시다. 뇌가 있다고 해보죠. 이때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작동하는 또 다른 물리적인 뇌가 있으면 그 뇌도 거의 똑같은 정신을 낳을 거다 하는 게 이 우주를 순수하게 물리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품곤 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울프람은 어쩌면 이 우주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물리적 특성을 가진 두 물체라고 해도 서로 아주 다른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시한 거예요. 울프람이 탐구한 세포 자동자는 상당히 흥미로운 대상입니다. 어렵게 표현하면 가능한 여러 규칙 집합에 따라 상태가 번갈아 세포로 표현되는 단순한 모형인데요. 여기서 세포를 그냥 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편하긴 해요. 예시를 봐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셀이 쭉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특정한 규칙에 따라 첫 번째 행부터 아래로 이어지면서 쭉 행을 채워나갈 수 있어요. 각 행은 이전 행의 상태를 참고해서 정해진 규칙의 적용을 받아 결정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 세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바로 윗행의 3개 칸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음 행의 한 칸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다 검정색인 경우에는 아래의 한 칸도 검정색이 되고, 이렇게 다 흰색인 경우에는 아래의 한 칸도 흰색이 돼요. 위에 양옆 2칸이 검정색이고 가운데가 흰색인 경우는 아래 칸이 흰색이 됩니다. 만약에 초기에 한 칸만 딱 검정색을 찍어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규칙 세트를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오직 정해진 규칙과 이전 행의 상태에 따라 새로운 행을 끝없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울프람의 주장은 어떤 종류의 규칙 세트에서는 이 끝없는 격자에서 어떤 행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초기에 딱 한 칸만 검정색을 찍어놓고 이 규칙 세트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부분적으로는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는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혼란스러운 결과가 얻어져요. 각 칸이 이전 칸들의 상태에 의해 규정되는데 이전 칸들은 또 이전 칸들에 의해서 규정되고, 이 과정이 계속 중첩되기 때문에 한번 확률적으로 복잡성이 생겨나면 그 이후에 걷잡을 수 없이 복잡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복잡성 패턴은 비가역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상태로부터 과거 상태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를 알고 규칙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이전의 수많은 다른 상태로부터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을지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딱 이 상태였을 거야 라고 못 박아놓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거 특정 시점의 모든 조건을 알고 있고 모든 규칙을 잘 알고 있어도 미래의 어떤 행이 그동안의 어떤 복잡성 과정을 거쳐서 어떤 형태에 이르게 됐을지를 모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의 특징은 초기의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나중에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듯이 부분의 사소한 차이가 복잡성에 따라 증폭돼서 전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결과 차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패턴에서는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단계까지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울프람은 실제 우주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해요. 우주는 컴퓨터처럼 기본적으로는 단순한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마어마한 복잡성을 띠는 체계로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카오스적 면모 또한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우주의 근본 법칙을 발견해낸다고 해도 그걸 바탕으로 거시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우주의 한 시공간적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근사적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성이 궤도를 100만 번 돈 후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느 순간 복잡성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게 될 겁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다면 우주의 정확한 미래를 예측하는 유일한 방법은 컴퓨터에 정확히 우주와 똑같은 규칙과 똑같은 물질적 조건을 세팅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직접 돌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컴퓨터는 실제 우주만큼 규모가 커야 할 거예요. 그냥 작은 컴퓨터에 우주에 관한 정보를 간소화시켜서 집어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지 않냐고요? 이건 복잡성의 위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아주 작은 조건의 변화만으로도 엄청난 카오스에서 변화가 생겨나기 때문에 간소화시킨 시뮬레이션은 실제 우주의 미래를 담고 있을 거라고 전혀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우주의 미래를 예언하는 컴퓨터는 우주만큼 커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는 그런 컴퓨터를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우주의 미래를 정확히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남은 건
실제 우주가 시간에 따라 진행되어 나가는 걸 지켜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직접 밟아보지 않고서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커즈와일은 이런 아이디어에 기초해서 인간의 뇌 또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복잡성을 띠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뇌의 기능을 사실상 거의 똑같이 복제한다고 해서 미래의 그 뇌의 상태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네트워크이기도 하고 닫힌 개가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끊임없이 자극을 주입받으며 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뇌를 복제한다고 해도 시스템 내의 아주 작은 차이나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의 차이가 복잡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폭돼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이 다른 형태의 활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나의 뇌를 복제해서 만든 또 다른 나는 지금의 나와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초기에는 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면서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점차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남아있는 기질도 있지만 어떤 삶의 행적을 그려가는지에 따라 정신은 아주 많이 달라져요. 하물며 나의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게 불가능한 복제된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와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만약 뇌의 복잡성이 무시해도 될 만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신의 변화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예측하고 설계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커즈와일은 지금까지 뇌과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뇌의 복잡성이 꽤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뇌를 복제한다고 나와 완전히 똑같은 정신이 탄생할 거라고 예측하는 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유전대 환경의 문제와도 관련돼요. 쌍둥이들이 어렸을 때 서로 떨어져서 자랐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놀랍도록 공통점이 많았다는 관찰 결과들이 가끔 소개됩니다. 비슷한 자동차를 탄다거나 똑같은 담배를 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세밀한 부분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소개 자료에서 간과하곤 하는 건 그 두 사람이 다른 선택을 내리면서 산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실 다른 점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일부 놀랍도록 일치하는 점들이 있고 그게 유전의 강력한 힘을 시사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이나 유전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삶의 궤적으로 인해 나타난 차이도 많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나의 뇌의 지금 계산 능력을 똑같이 복제한다고 해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조금 더 흥미로운 발상은 나의 뇌와 연동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나의 활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복제뇌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의 나와 훨씬 더 비슷한 정신이 출현할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심지어 이것마저도 어쩔 수 없는 뇌의 복잡성이 초래하는 나비 효과 때문에 아주 작은 물리적 차이만 있어도 정신의 수준에서는 꽤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기술이 발전한 후에 나오는 결과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커즈와일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거는 제 기준에서는 놀랍도록 기술 발전에 대해 낙관주의적인 입장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커즈와일은 앞으로 우리는 나노 기술과 AI를 통해 뇌를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뇌의 부족한 연산을 컴퓨터가 훨씬 더 빨리 대신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폭발적인 지능 발전과 의식의 확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규정된 정신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게 될 미래의 모습을 상당히 밝게 그려요. 커즈와일은 말합니다. 뇌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날이 오면 우리 자신을 얼마나 더 나은 상태로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 일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생물학적 결함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단축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행동이 가치와 일치하게 된다는 건, 예를 들면 내가 불안을 느끼는 게 안 좋다라고 가치 판단한다면 뇌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조정해서 불안을 없앨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의 정신을 세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생물학적인 한계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 싫어도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도록 끝없이 내몰리고 있잖아요. 슬프기 싫어도 슬프고 게으르기 싫어도 게으름을 피우게 되고, 이렇게 가치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죠. 그런데 클라우드 연동 기술을 통해 뇌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되면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실제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낙관주의적인 전망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특히 앞서서 커즈와일이 스스로 강조했던 뇌의 복잡성의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뇌를 조작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결과들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기술이 발전하면 마치 인간이 생물학적 한계로부터 벗어나 더 행복해질 것처럼 그려내는 입장이 쉽사리 동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치 판단의 문제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먼 훗날 혹은 꽤 가까운 미래에 인간은 조금의 심리적인 문제 상황이나 불편함도 당장 뇌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거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적 불행을 견디는 건 미련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짓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주류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죠. 그때 과연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뇌의 복제 가능성과 정신의 복제 가능성, 그리고 뇌 프로그래밍 가능성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언급드린 책에 관심이 가신다면 이 영상에 달린 쿠팡 링크 통해 구입하시면 제게 약간의 도움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